전용팔부 13, 14, 10억 원입니다. 빨리 손을 넣으래도 아자가 다그치자 유탄지는 부처님 이번에도 꼭 살려주십시오 라며 기도를 하고는 항아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역근경 연마 자세를 취한 채 손을 넣었으니 빙잠은 즉시 유탄지의 손가락을 물었고 유탄지는 빙잠의 냉독에 전신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자는 유탄지가 죽거나 말거나 내가 알바노 거릴 뿐 그저 빙잠이 유탄지 물어뜯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 물어뜯고 나자 빙잠을 다시 목함 안에 넣고는 즉시 독공을 연마하였습니다. 그럼 천하제일의 독을 가진 빙잠을 흡수하게 된 아자는 얼마나 강해질까요? 아주 쌤통이었습니다. 빙잠은 유탄지를 얼리려고 모든 냉독을 사용하였고 아자가 독공을 연마할 때는 그저 평범한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린 유탄지를 병사들에게 그냥 내다버리라고 시키는 아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얼어버린 유탄지를 시냇물에 버렸던 것이 신의 한 수였으니 유탄지는 이때 냉동인간 상태라 할 수 있었는데 만약 땅에 그냥 묻었다면 천년만년 썩지 않는 미라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냇물은 유탄지를 서서히 녹여주었으며 하루가 지나자 완벽히 소생되어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아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말이죠. 쉬면서 우연히 역근경 책을 꺼내보았는데 마침 젖어있던 상태라 역근경의 모든 연마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 책은 젖어있을 때만 그림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는 시험삼아 새로운 연마자세를 취해봤는데 갑자기 빙잠이 자신의 온 몸을 휘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겁이 나서는 역근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연마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마를 다 끝내고 나면 세상 개운한 느낌이 너무 좋지 뭡니까? 하여 6개월 동안이나 역근경을 연마하게 되었으니 유탄지는 듣도 보도 못한 냉독이 발산되는 장력을 갖게 되었고 근력과 내공마저 최상의 고수급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탄지의 무공은 500인력이었습니다. 하여 다시 남하여 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유탄지의 몸놀림이 민첩하게 이를 데 없었으니 산짐승들을 사냥해서 잡아먹는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았고 남의 집에서 음식을 훔쳐먹을 때도 그 흔적조차 본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 우연히 두 문파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소봉이 떠나 아직도 방주의 자리가 공석인 개방이었고 다른 한쪽은 악명이 자자한 성숙록의 정충추의 성숙파였으니 이때 성숙파는 장문인 정충추를 빼고는 다 허접이라 할 수 있었으나 정충추의 무공만큼은 수봉이 없는 개방이 상대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충추의 독공술은 김용소설 내에서 최고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충추가 소매자락 한 번 날리면 삽시간의 주변으로 독이 퍼져 살아남는 자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개방은 천하에서 가장 큰 방이었으며 지존급 문파로 불리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작에서는 구렁이를 풀어 성숙파를 모두 제압했지만 여기서는 특수구물로 성숙파를 제압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날고 긴다는 성숙록의 정춘추도 말이죠. 그럼에도 정춘추의 독은 1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4명으로 번지고 있었으니 결국 개방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허나 이렇게 돼버리면 성숙파 사람들은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구물에 갇힌 채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유탄지가 숨어서 지켜보던 것이 들키고 말았고 성숙파 사람들이 유탄지 보고 대영웅이니 대협산이 부르면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평생을 갈시만 받아온 유탄지는 난생 처음 이렇게 칭송해주자 희열감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성숙파 사람들을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정춘추도 구물에서 풀려났는데 글쎄 유탄지 보고 독에 당해 죽어있는 개방 사람들의 숨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가서 확인해보라는 게 아닙니까? 이는 유탄지를 죽일 생각으로 시킨 거였고 개방 시체들에 남아있는 독은 살짝 닿기만 해도 반드시 죽게 되는 극독이었습니다. 어라? 그런데 유탄지는 시체를 만지고도 멀쩡히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이는 유탄지의 내공이 매우 높았기에 가능했고 빙잠이 몸에 흡수되어 그 어떤 독에도 면역자가 되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또 성숙파 사람 한 놈에게 장력을 한 대 날렸더니 그대로 맞은 부위가 개사된 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정춘추는 유탄지가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득달같이 달려들어 유탄지의 무쇠탈을 거머쥐고는 큰 소리로 내질렀습니다. 감히 내 제자를 죽이다니 정녕 죽고 싶으냐? 라고요. 그 말에 유탄지는 목숨을 보존하고 싶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것은 뭐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요.
내가 시키는 전부를 말이냐? 맞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문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좋다. 넌 앞으로 나의 말을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유탄지는 정춘추의 오른팔이 되었으니 이제 성숙파를 상대할 문파가 없을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은 정춘추는 유탄지의 냉독을 흡수하고 싶어 잠시 살려둔 것이었고, 유탄지는 원래 비굴하게 살아온 처지라 이 정도 조아리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유탄지와 정춘추가 맘먹고 싸웠다면 유탄지가 우세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무공의 수치는 유탄지 500인력, 정춘추 500인력으로 같았지만 유탄지에게는 정춘추의 그 어떤 독공도 전혀 통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이제 정춘추와 유탄지는 총변 선생이 개최하는 바둑대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정춘추와 총변 선생은 원수지간이라 곧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었죠. 한편 여기 25세쯤 되는 꽤나 못생긴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허죽이라 했으며 소림사에서 개최하는 영웅대첩의 초대장을 강호인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여 바둑대회에 가면 더 많은 강호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행선지를 바둑대회로 향했습니다. 바둑대회 가보니 주최자 총변선생 소송화가 있었고 소송화의 7명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등장하는 단해와 대리국 4대5의 무사들, 그리고 성숙파의 정춘추와 유탄지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용복, 그리고 모용복만을 미치도록 사모하는 왕언, 또 모용복의 4대 부하들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이제 빠지면 섭섭한 느낌이 들 것 같은 4대 악인 전원도 참석했고요. 그 밖에도 영웅대첩 초대장을 주기 위해 좀 전에 그 허죽이란 스님도 도착했고 소림사 스님들도 대거 도착을 했습니다. 바둑대회는 개최자 총변선생 소송화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바둑의 진을 풀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었고 승자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농으로 불리는 이 바둑의 진을 지금껏 수십 년간 그 누구도 깨트린 자가 없었으니 마침 단해의 바둑 실력은 국수급이었으며 이제껏 거의 접은 적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여 진농을 한번 깨보겠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총변선생도 단해같이 잘생긴 청년이 이 진농을 깨주길 바랬고요. 그러나 진농은 바둑 실력이 아무리 높다 해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을 보고 있자면 사람마다의 번뇌가 머릿속을 잠식해 갔으며 점차 빠져들게 되면 환영까지 보이게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단해 같은 경우는 그가 만났던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윤과 모관청이 먼저 보이더니 이제는 왕언까지 환영으로 보이기 시작하자 절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다행히도 실제 왕언이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본 것들이 전부 환영이라는 걸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단해는 패배를 바로 인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모용복이 진농을 깨보겠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허나 모용복은 단해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번뇌가 있는 자였으니 연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다짐하고 노력했던 모든 행적들이 떠올랐고 결국 그 무엇 하나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하자 엄청난 자괴감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내 칼을 빼들었고 그대로 목을 베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 단해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다행히도 육맥신검 검기가 발사되어 모용복의 검을 간신히 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단해가 없었다면 모용복은 이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했으리 하여 깊은 흡을 하며 단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모용복이었습니다. 또다시 진농을 깨겠다고 나선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4대 악인 첫째 단연경이었습니다. 범죄도시 초롱이 마냥 처맞기 전까지는 자신만만한 법이죠. 하지만 단연경도 금세 환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끝내 과거의 아픔들이 정신을 지배하게 되자 마찬가지로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바둑판 위로 누군가 불수 바둑알 하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훈수도 아닌 것이 거의 깽판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영웅대첩 초대장을 돌리러 온 못생긴 그 허죽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허죽은 단연경이 자결하려 하자 급한 마음에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바둑알을 그냥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총변선생이 허죽에게 말하길 이제부터 그럼 당신이 이 바둑을 이어서 두시오. 했습니다. 허죽은 생긴 것도 못생겼고 쓸만한 다른 재주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둑도 한 번도 두어본 적이 없었고 말이죠. 이에 사양해봤지만 총변선생은 허죽을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허죽은 바둑을 이어서 두게 되었는데 누군가 복화술로 허죽에게 훈수를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훈수쟁이는 바로 단연경이었습니다.
좀 전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보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점 한 점 두기 시작했고 슬슬 진농이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신은 아까 허죽이 아무 곳에나 둔 그 한 점이 승부처였고 이후 단원경의 복화술 분수질로 결국 진농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총병선생은 축하한다면서 허죽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까지 잠자코 지켜보던 성숙록의 정주추가 허죽에게 본파는 죽놈 따위가 들어갈 곳이 아니다. 라며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총병선생이 정춘추의 장력을 맞받아치며 막아주었고 두 개의 강력한 장력이 부딪히자 그 힘의 여파로 허죽의 몸은 집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천중팔부 13, 14, 15권이 끝났습니다.